자,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바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자바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마련을 했죠. 그거 말고도 다양한 그 기능을 제공을 해요. 자바로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아까 우리가 설치한 자바 JDK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설치한 게 JDK입니다. 요거 자바 설치한 게 JDK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 도구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직접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걸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자, 얘를 대신 이거를 이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좀 더 편의성과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게 방금 설치를 한 이클립스 통합 개발 도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모든 다른 여타 언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도구를 통합 개발 도구 이런 걸 다 지원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언어든. 그래서 ID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이 통합 개발 도구는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는 편집기, 텍스트 편집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장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하면 어디에 출력을 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보셨던 CMD 있죠. 여기서 자바 우리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해서 여기서 출력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따로따로 필요한 도구들을 요거 소스 코드 작성 따로 하고 작성된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거에서 따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하면은 그 필요한 작업을 또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을 해서 이렇게 상호 작용으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딱 요 예시만 봐도 자, 이렇게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명령 프롬프트를 켜서 자바에서 이렇게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시예요, 예시. 이렇게 실행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두 개가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를 가지고 개발을 할 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죠.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다 몰아넣은 게 요거 통합 개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파일 구조를 볼 수 있는 편집 그 탐색기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세 개가 지금 따로 놀잖아요. 이거 한 번에 몰아넣은 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탐색기는 여기 붙어 있죠? 왼쪽에. 자, 그리고 요거 시커먼 창 있잖아요. 요거. 여기서 이렇게 입력도 할 수 있고 출력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여기 콘솔이라는 걸로 제공을 합니다. 이 화면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여기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요거 편집기 메모장 자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이 메모장 이게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무것도 입력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파일을 아직 안 만들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바 명령어들을 쭉 나열할 파일을 소스 코드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일을 어디에 만들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파일을 여기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소스 코드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탐색기 화면이 있죠? 여기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New. 자, 그럼 바로 나오는 자바 프로젝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뭐 자바 뭐라고 할까? 이그잼 자바 이그잼 1.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다 이름만 정해 주신 다음에 다른 거는 그냥 기본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넥스트. 자, 요것도 자, 요건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 세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피니시 하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요걸 아셔야 되는 게 이 소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해석기를 거쳐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이 하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자바 언어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파일 있죠. 자, 요거를 코드 이름이 파일명이 코드 1이다 라고 하면 코드 1.java 이렇게 갑니다. 확장자가 자바예요. 이 확장자가 자바여야만 자바 소스 코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확장자를 보고 누가 해석기가.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해석기한테 해석해 달라고 해주면 이 해석기가 요 파일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 새로운 파일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 영어로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자, 근데 이 영어로 작성된 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줘요. 그게 이제 파일명은 그대로 코드 1이고요. 확장자는 클래스가 됩니다. 점 클래스. 그러니까 이 파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 파일은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소스 코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클래스 파일이 없으면 자바 프로그램은 실행할 수가 없다. 자, 어쨌든 이 클래스 파일이 이 해석기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 프로젝트에서 요 src 폴더 있죠. 여기 지금 요 폴더 안에 있는 것만 요 해석기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요 밖에 있는 파일들은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기에 돌리는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src 폴더 안에다가 요 소스 코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럼 클래스 파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컴파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무조건 클래스 파일이 나와요. 자, 그럼 이 클래스 파일은 어딘가에 위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클래스 파일이 위치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바 exam1/bin 이 폴더에 우리 소스 코드 파일을 해석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피니시 할게요. 자, 요 src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저는 이렇게 좀 많은데 여러분들은 딱 하나일 거예요, 그죠? 하나거나 두 개거나. 그럼 지금 만든 이 프로젝트를 자, 여기 화살표 있잖아요. 여기 끝쪽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계층 구조가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src 폴더 있죠. 여러분이 이제 소스 코드 파일을 여기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만드신 다음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src 폴더 밖에다 만들면 대상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작성을 해보죠. 여기 src 폴더에 new 하신 다음에 쭉 보시면 여기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클래스. 자, 요거 눌러주세요. 자, 파일 이름은 자, 저는 exam1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쭉 밑에 보시면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몇 개? 자, 요것만 체크를 해주세요. 요거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요 체크를 하고 안 하고는 비교를 해볼게요. 체크 안 하고 피니시 하면은 딱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exam2.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고 만들면은 요구에
같이 만들어져요. 그 차이가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 메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무조건 하나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요게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그 명령어들을 쭉 나열할 거 아니에요. 그 명령어의 시작점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자 그럼 쭉 하고 여기 뭔가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죠. 자 그럼 열리고 닫히는 요 사이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최초로 실행시키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그잼2 소스 코드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 실행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이그잼1은 이건 실행이 안 되죠. 실행할 수 있는 메인이 없죠. 이러면 요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막 다 만들어도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메인이 최초의 시작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실제로 이제 명령어를 작성을 해야겠죠. 자, 한글로 1과 1을 더해줘 라고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한글로는. 자, 근데 한글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죠, 현재? 자,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자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바 해석기죠. 우리는 설치를 했어요, 아까. 자, 그럼 자바 언어로 써야겠죠. 1 더하기 1을 1과 1을 더해줘. 요거를 자바 언어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랑 요거랑은 같은 의미예요. 요건 한글로 표현한 거고 요건 자바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이렇게 해볼게요. 더해서 결과를 보여줘. 이렇게 해보고 싶을 수 있죠. 자, 그럼 요거를 자바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1과 1을 더해서 결과를 보여줘. 자, 이렇게 돼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의미예요. 대신 요건 한글로 표현한 거고 요건 자바 언어로 표현한 거고. 자바 해석기가 요거는 못 알아듣지만 요거는 알아듣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바꿔준다 이거죠. 자, 막 빨간 줄 뜨는 거는 요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럼 요걸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거니까 자바가 삭제를 하고요.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1 더하기 1 해서 보여줘 라는 명령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실 때는 F11 누르시면 됩니다. F11. 됐죠? 자, 그럼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어디서 보여줍니까? 콘솔 창이라는 곳에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뭔가를 입력을 하고 뭔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다 여기서 이루어져요. 콘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게시판을 만들 때도 우리가 뭐 윈도우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웹브라우저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바일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왜? 그걸 쓰려면 여러분들 그걸 배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금 자바만 할 거니까 자바를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건 딱 여기서만 할 수 있습니다. 콘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형태로 명령어를 자바 언어로 작성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 콘솔 창으로 보여준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일단은 자, 데이터 또는 우리가 값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데이터 또는 값. 자,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 싶은데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일을 시키겠죠. 자,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현실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 게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있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숫자가 있고요, 그죠? 문자가 있고요, 그죠? 소수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의 유형을 구분을, 자, 요게 이제 system.out.println, 요게 이제 여기에 뭔가를 보여줘, 요런 자바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2가 나오는 건 1과 1을 더해서 나온 결과, 2를 보여주는 거겠죠? 아, 그러면 이 괄호 안에다가 넣는 값을 보여주는 거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4가 출력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숫자 말고 또 문자도 출력해보고 싶을 수 있죠. 문자 똑같이 system.out.println 하신 다음에 여기에 안녕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안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안 나옵니다. 빨간 줄 뜨면서 에러가 나요. 자, 이유는 이 안녕이 이 자바 해석기가 볼 때 이 안녕이 한글 안녕인지 한글로 이루어진 이음절 안녕 문자인지 아니면 요 자바의 특정 문법, 자바 언어의 특정 문법인지, 자,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 system.out.println은 요거 자바 문법이죠. 근데 요 안녕은 자바 문법일까요? 아니죠. 이런 거는 자바랑 약속된 게 없어요. 안녕이라는 건 지금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제가 제 이름을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어서 입력을 했어요. 자바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바 문법 중에 차태진이라는 문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없겠죠. 자, 그래서 자바 문법과 우리가 그냥 진짜 문자를 표현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문자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감싸줍니다. 쌍따옴표로. 자, 그러면 이제 요 쌍따옴표로 감싸진 문자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그래서 문자를 표현할 때는 쌍따옴표를 감싸서 표현을 해준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지우고요. 자, 출력이 똑같이 4가 출력이 되는데 출력은 똑같지만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인 거죠.
하나는 숫자인 거고 하나는 문자인 거죠. 이렇게 유형이 다르면 작동도 다릅니다. 자, 아까처럼 여기에다가 더하기를 넣으시면 요거는 숫자와 숫자가 더해져서 결과 6이 나옵니다. 그죠? 보시면 6이 나와요. 자, 근데 문자 4와 문자 2를 더하면 얘네들은 숫자 아닙니다. 그죠? 4라는 문자와 2라는 문자예요. 문자 두 개를 더하면 산술연산 더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문자 두 개가 붙죠. 자, 이처럼 내가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작동이 달라요. 자, 그래서 정확히 이 컴퓨터가 작업을 할 때 해당 숫자, 해당 데이터가 숫자인지 아니면 문자인지 아니면 소수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소스코드 상으로 작업을 하실 때 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자, 그래서 출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있는데 문자랑 숫자만 일단 아시면 돼요. 대부분 이걸로 80% 이상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장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변수. 변수는 뭐냐면 이 데이터 또는 값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자, 그럼 저장을 만약에 제가 이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거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지 한번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이렇게 1, 3번 출력을 했죠. 자, 이게 우리가 똑같은 1을 3번 출력하는 거다라고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거예요. 이 3개의 1은 다 똑같은 1이다. 똑같은 1을 표현하고 싶다 라고 지금 상황을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럼 얘네들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 1, 3개를 표현했을 때 요거 1을 2로 바꾸면 2가 3번이 나와야 되죠. 우리가 똑같은 숫자를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1이 아니라 2 이렇게 돼야겠죠. 우리 이 셋을 똑같은 숫자로 봤기 때문에 하나라도 다르면 이건 좀 어긋나죠. 우리가 바라는 결과랑 어긋나죠. 숫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숫자 하나를 3번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쓴 건데 그 숫자를 바꾸면 셋 다 동시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라도 안 바뀌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 3번 또 2를 3으로 바꾸면 여기 또 3으로 이렇게 바꿔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이 숫자를 3번 쓰면 모르겠지만 100번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00개 다 바꿔야 돼요. 그죠? 이거를 100개 쓰면 똑같은 숫자를 100번 출력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 100번 써야겠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거 이렇게 100번 나올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3을 4로 바꾸면 다 이렇게 4로 바꿔줘야겠죠. 그죠? 이거를 이게 100개라고 하면은 100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일이 너무 힘들죠. 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똑같은 숫자를 의미하는데 실제 우리가 요 코드상으로는 각각 서로 다른
숫자를 사용을 한 거예요. 이 4를 하나의 4를 표현하기 위해서 4를 몇 번 썼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번 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게 4라는 값을 똑같은 녀석이잖아요.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 4가 필요할 때마다 기존에 사용했던 4를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4를 들고 와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똑같은 값을 계속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요거를 저장해 놓고 저장된 걸 그때그때 꺼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을 합니다. 자, 요거 변수에 4라는 값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a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변수 a인데 이거 변수는 자, 같이 한번 선언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일단 이렇게 생겼다. 이게 변수다. 이게 변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a라는 변수에다 4를 저장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하면 뭐가 좋냐면 값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4가 필요한 곳엔 4를 직접 쓸 게 아니라 이 a에 저장되어 있는 4를 가져다 쓰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이 다 계속 4가 나오죠. a에 저장되어 있는 걸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시면 이 a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값 4는 정확히 동일한 4를 하나의 4를 가지고 재활용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만 바꿔주면 다 바뀌어요. 자, 그래서 변수는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저장해 놓고 계속 활용하고 싶을 때 그 변수, 그러니까 값을 저장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잘 안 하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드릴 건데 그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면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면 되실 것 같고, 하기 전에 자, 요거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자,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내 변수는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변수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변수 선언한다 이렇게 불러요. 자, 선언은 자, 여기 위에 한번 보긴 봤지만 자, 정확히 그 의미를 보면 자, 10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다. 10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변수를 하나 만들겠다. 자, 그러면 이 변수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 변수는 변수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변수를 딱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값을 여러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여러 개에 있는 변수들 중에 특정 변수를 지목해서 가져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필요한 게 변수명이에요. 자, 그리고 자, 저장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 값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b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때 이 10이 숫자 10인지 문자 10인지 아니면은 뭐 소수점이 붙은 실수 10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 10은 지금 보시면 쌍따옴표가 안 붙었으니까 요거 숫자죠, 숫자.
자, 그럼 이 변수 b는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의미하는 게 int예요, int. 이 변수 앞에 붙여서 변수를 만들 때 변수 앞에 붙여서 이 변수가 어떤 값을 저장하는 변수인지를 규정해 줍니다. 이 b라는 변수는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타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타입. 변수 타입. 데이터 타입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요 타입 있죠? 변수는 타입이 필요. 자, 그래서 타입이 정해졌기 때문에 해당 변수 있죠? b라는 변수는 무조건 해당 타입만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문자를 저장하면 안 되죠? 빨간 줄 뜨죠? 요거는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이 개발 도구에서 너 이렇게 쓰면은 에러가 난다.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으로 데이터를 이 저장하려는 데이터와 변수의 타입을 잘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무조건. 자, 되셨죠?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고요. 자, 그럼 변수를 한번 만들었잖아요.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변수가 지금 두 개죠?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콕 집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변수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명으로 변수를 지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는 문법이 출력 문법이니까 여기에서 A에 들어있는 O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A라는 변수명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B라는 값을 사용을 하고 싶으면 B라고 변수명을 지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변수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